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지은정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해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노후 주거 지역의 슬럼화 현상이 점차 확증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이죠. 머니컨설팅 시간에는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드릴 거고요. 또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재테크 시장의 맥 제대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머니컨설팅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599번, 2599번이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예,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과 함께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6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6개월 동안 좀 지난 이제 경제라든가 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조금, 안정되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지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은 많이 좀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도 또 다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7월 1일 오늘 날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금 이제 주택이라든가 토지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주택과 토지에 관련된 내용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경제에 관련된 거는 추가 경정 예산이 20조가 넘게 또 투입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경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애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한 가지씩 좀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의 이제 임대주택 조기 확충. 지금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가장 그래도 힘있게 밀어붙이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부터 해서 사회초년생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좀 꾀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를 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서 사업 절차를 이제 간소화해서 행복주택 입주 시기를 이제 단축을 한다. 단축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입주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만들어서 이탈 인구를 줄이겠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임대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 제가 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시장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아무래도 좀 주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15,000가구를 2만 가구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5,000가구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입주 물량을 5,000호를 조기에 완공을 하겠다. 빨리 완공을 해서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그 주택을 보고 또 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만 앞서지 않고 실행을 빨리 옮기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주택을 활용을 할 때 정부에서는 사실상 자금 확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뉴스테이고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활용 임대주택을 투자를 했을 때 기업체들한테도 뭔가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토지를 싼 가격에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체들의 운영 수익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절세시키게끔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만약에 내가 진행하는 기업체다 한다면은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를 하게 하고 거기에 리츠 규제,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규제에 관련된 것들 또는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혜택만큼 기업체들한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기관의 출자 규제 같은 경우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을 해서 출자를 할 때 사전 승인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게 되면 그만큼 절차는 더욱더
간편해지겠죠. 그런 조건 따져서 아무래도 기업체들이 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장기 임대주택 리츠나 펀드에 투자 시 법인세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와 주지 않는 상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성을 가장 크게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줄여준다면 아무래도 기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만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마지막 해당되는 내용이 조금 중점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종합부동산 서비스 체제가 이제 선진국형으로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부터 매매, 임대 관리, 그다음에 주택 관리까지 전부 다 통합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 겸업을 하더라도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일을 하더라도 겸업을 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인증제도 도입을 해서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만든다. 결론적으로 임대, 중개, 이사 서비스, 네트워크 종합 서비스, 임대 관리까지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공시 생기고 공시 생긴 부분은 다시 재임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네트워크화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뭐 네트워크가 어느 구축은 되어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이 이제 보편화를 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 우수 서비스 인증 마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인증 서비스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결론적으로는 기업체들이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끔 자본을 투입을 하고 자본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서 보다 더 많이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택에 관련돼서는 종합부동산 서비스 체제를 확충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오토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많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임대시장은 더욱더 커지면서 그 임대시장이 보다 더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아주 다양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자녀 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집주인이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집을 단독주택이라고 가령했을 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으로 만약에 개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건축비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LH공사에서 임대를 맞춰줍니다. 임대를 맞춰주고 그 대신에 최장 20년 동안 임대를 놔라 이겁니다. 임대를 놓는 조건에 임차 수요를 어느 정도 걱정하지 않게끔 LH공사에서 그냥 무조건 임차 수요를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겠다. 그 대신에 이제 시세 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는 그만큼 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집을 갖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가 5층 다세대를 지었을 때 5층에 내가 그냥 주인이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층에는 자녀가 같이 살 수밖에 없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 따라 그렇지만 임대를 놓는 2, 3, 4층에는 자녀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녀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자녀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끔 물론 임대료는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 거기에 개량 비용 최대 2억 원을 연리 1.5%의 이제 저리로 지급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주거비용 서민 중산층 주거비에 관련된 내용이 워낙 이제 주거비 부담이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거비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게 되면 집주인은 당연히 월세를 원할 테고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어떤 결론 하에 월세 가구 부담 완화해주고 월세 대출을 해주고요. 거기에 세액공제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더욱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더욱더 확대하겠다는 얘기고요. 요건을 완화해서 근로자임금 수급자 등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도 가능하게끔 또 대출은행 취급은행도 1개에서 6개로 확대를 했다는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더욱더 확장을 시켰다는 확장성을 보실 수 있고요. 세액공제까지도 명의 계약 시,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 계약 시, 배우자가 명의로 계약을 할 때도 세액공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거구 현행까지 있었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간은 최초 2년에 2년 단위 4회 연장을 해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가장 큰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은행에서 이제 자금을 어느 정도는 융통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농지. 국유재산,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농지, 농사만 짓는 땅들, 그런 땅,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서 변경을 하고,
6차 산업, 그러니까 1, 2, 3차 산업이 통합적으로 어느 정도 어우러진 농수산물을 서비스화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는 6차 산업까지도 거기에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경작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관광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상품 판매부터 관광에 관련된 어느 정도 재정까지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요거는 이제 7월달, 요번 달부터 진행됩니다. 집단대출이라고 합니다. 집단대출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보증 건수가 제한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최대 2건까지, 그리고 1인당 보증 한도는 6억 원 수도권, 그 다음에 3억 원 지방, 분양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원 이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혜택이 덜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억 원,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도 해주겠다.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갔다. 집단대출이 조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중심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디지털 대출 지원 강화를 해서 아무래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들한테도 아무래도 금리를 좀 낮게 해주고 보통 1.6%에서 2.4%까지를 이제 금리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거기에 채무자 상환 의무 담보주택에만 한정을 한다. 이 사람의 신용도를 건드리지 않고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에서만 어느 정도는 채무 상환 의무를 지게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청년 임대 리츠 운영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매입 임대를 활성화를 해서 청년 리츠를 설립을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청년들이 아무래도 매입 임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그 주변에 운영을 10년간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 공고가 결정될 때는 입주자가 매입 우선권을 먼저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8가지 주된 내용 보게 되면 전부 다 임대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될 거다, 또 다양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조건, 특별하게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임대 수요를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이제는 부동산 재테크의 어느 정도 방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앞서 머니스토리 진행해주신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해주실 재무와 보험에 관한 컨설팅 진행해주실 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 WM사업부의 김진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은 특별히 재무와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괜찮으니까요. 문의 주십시오. 전화는 02-3253-2599번이고요.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변액연금에 가입했는데, 예.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로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해서 좀 불안하거든요. 예. 그냥 둬도 되나 싶어갖고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셨어요? 네네. 언제 가입하셨어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되셨고요. 네. 혹시 납입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볼까요?
그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서 제가 정확한 거는, 네. 그러세요? 나이대는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후반이에요. 40대 후반이시고요. 네. 혹시 주식 투자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식 투자는 제가 하지는 않아요. 예. 안 하세요? 그러면은 네. 오늘의 주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거의 안 하시는 거죠? 그쵸. 가끔 이렇게 이제 메인 화면에 떴을 때만 이렇게 예. 확인을 하죠. 예. 지난주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 한 5거래 연속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많이 회복을 한 상태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아예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김진희 팀장님 바꿔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변액에 가입하신 분들이 비슷한 질문 저한테 해주셨어요. 네. 일단 그 가입한 보험 회사의 그 콜센터 통해서 본인이 가입한 변액의 펀드가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과 채권으로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주식 비율이 높다면 이런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만 채권 비율이 높은 변액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입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적립금이 쌓였다면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좀 안정적인 운영 방법은 펀드를 확인하신 후에 담당자 통해서 채권으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어떤가라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적다 하더라도 펀드를 조금 수익률이 낮은 걸로 갖고 있는 분들은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요. 연간 수익률과 그다음 누적 수익률 펀드별로 확인을 하셔서 채권 비중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이제 초기 같은 경우는 주식 비율을 좀 갖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시청자님. 네.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지 한 5, 6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김진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보험이 증권 쪽에 혹은 채권 쪽에 어느 쪽에 비중이 높은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채권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다고 또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봤고요. 두 번째 시청자도 바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부모님이 구리시 인창동에 예. 사만신일 아파트 45평을 보유 중이시거든요. 예. 네, 그거를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놔두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거주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는 예. 결혼하면서 다른 지역 나와서 살게 됐고요. 파시려는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곳으로 옮기시나요? 그냥 궁금하다고 하셔서 팔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나을지. 오를지 아닐지. 네. 혹시 아버님께서 아직도 이제 경제활동을 하십니까? 네, 하세요. 구리시 쪽에 계세요? 직장이요. 네, 구리시에 계세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죠? 박영희 소장님과 얘기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팔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얘기는 가격이 현재 그만하고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위치를 좀 보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구리역에 있는 요 단지고요. 요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96년도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18층형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재건축의 희망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감소가 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8호선이 연장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구리역을 지나서 아마 인창동 그쪽 지역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 개통이 되면 조금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45평대를 매도 보유하고 계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지금 시세를 보게 되면 거의 지금 현재 4억 1천에서 4억 8천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매매가 상승률을 좀 보니까요. 30평대는 그래도 한 500에서 1000만씩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45평대 이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평수가 워낙 이제 관심사다 보니까 대형 평수는 이제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경쟁력이 없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만약에 이게 8호선 전철이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그 주변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다산 신도시가 워낙 잘 갖춰지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로 많이 인구가 흡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요, 구리 쪽에 이제 아무래도 거주하시면서 직장이 이쪽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소형 평수, 다산 신도시 쪽에 소형 평수를 알아보시면 그래도 만만한 가격이 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 타시고, 나머지 부분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조금 재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빨리 45평짜리를 탈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추가적인 반사의 이익보다는 여기는 어느 정도 그 주변의 인구 흡입력이 많은 그 주변 단지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크게 여파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수가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경쟁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소형 평수로 가시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지금 파나 기다렸다 파나 그렇게 큰 차익을 거두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네. 예, 부모님과 의논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온 상담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볼 거는요. 휴대전화 뒷번호 2058님께서 주셨습니다.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니까 도수 치료를 권하셨다고 합니다. 비용이 비싸던데 보험회사에서 이 치료비를 주는 건지 그렇게 주는 치료인지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김진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 도수치료라는 거에 대해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재해로 다치신 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경우 정형외과에서 권하실 때는 좀 진료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비보험 항목이다 보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이 치료를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제를 딱 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혹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으신다면은 이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손해를 보시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치료인지 병원에 꼭 확인하신 후에 그 보험을 계약해 주신 담당자분, 관리자분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손해보지 않는 길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들어온 문자는 부동산 관련입니다. 4729님께서 주셨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물으셨는데요. 박영신 소장님. 예, 전부가 다 수혜 지역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한남RC부터 양재RC까지가 지하화가 되면서 이제 지하 구간은 이제 완행과 급행 도로가 이제 놓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상층부에는 이제 복합시설과 이제 어떤 그 테마에 관련된 어떤 그 녹지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구분을 딱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양재-IC와 서초-IC, 반포-IC까지가 가장 주목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합 상업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쪽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권이 만들어진다. 상권만큼 그 주변의 인구를 끌어들이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재와 그다음에 서초, 반포 요 라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아마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와 함께하는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거거든요. 02-3153-2699번 맞나요? 예, 요 번호랑 013-3366-2599번이네요. 3153-2599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와 우리 전문가님의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재무보험 컨설팅 시간인데요. 먼저 상담자 사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의뢰를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2년 전에 결혼해서 마포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희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재무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례를 보내셨습니다.
예, 35세 맞벌이 신혼부부시고요. 마포구 아파트 전세 살고 계시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 차후에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까지 있으신데요. 이 사례자의 자세한 현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 이번에 상담 의뢰해주신 분은 35세 맞벌이 부부신데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여행 좋아하셔서 두 분이 여행 많이 다니셨고, 이제 2세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 전세 만기도 되었고, 아기를 키우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너무 모으지 못했다라는 걱정 있으시더라고요. 예, 맞벌이이신데 그래도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면서 저축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의뢰인의 소비 지출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이제 이 의뢰하신 분들의 자산 상태표를 살펴보니까 저축을 그래도 예전에 결혼 전에 모아두신 게 있으셔서 한 4,500만 원 저축 있으시고요. 전세자금 1억 5천.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5천만 원 있으시대요. 그래서 순자산으로는 한 1억 5천 갖고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그 지출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사례자분뿐만 아니라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모범적인 저희 그 지출 비율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 소득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저축은 전체 그 생활에서 30% 이상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생활비는 한 40%, 대출 상환의 20%, 보장자산의 10%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사례자분들은 어떻게 지출을 하고 있으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지출 좀 많으셨어요. 많이 초과되셨고 저축은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안보다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 지금 그래도 아이를 낳기 전 저축 여력이 있을 때 저축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더니 공감하셨어요. 의뢰인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이 가장 큰 그 지출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맞벌이라서 주말에 외식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은 비슷한 사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계획적인 지출을 좀 하자. 이런 것들의 의견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정말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싶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의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천천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소비 지출 좀 조정하셔야 되겠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줄이실 수 있나, 어디에서 줄일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가장 타이트하게 줄인 아닙니다. 지출 많이 줄였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축 부분입니다. 거의 소득의 50%가량 저축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이제 정말 필요한 거죠. 2년 뒤, 3년 뒤에 어느 정도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2세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그 중복되는 보장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정해서 좀 줄여드렸고요.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 초기인 분들 또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처음에 이 소비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 공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소득에서 남는 돈을 저축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해서 돈 모으신 분들 없더라고요. 1원도 안 남습니다. 네. 오른손이 하는 저축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소득에서 저축을 뺀 나머지로 지출을 해야지 돈을 모을 수 있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라는 통장에 이제 월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A 통장에서 저축 통장인 B 통장으로 일단 저축할 금액을 다 옮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리 얼마를 저축할지를 결정들 하셨겠죠. 이 저축 통장에서 뭐 적금이라든가 펀드, 그다음에 연금 같은 상품들을 자동이체하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시켜주세요. 그리고 시간에 투자하세요. 이런 결정들을 하시면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자금이 모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투자하실 여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어디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으시다거나 할아버지가 물려주실 토지가 있다거나 땅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꼭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김진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저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간별로 적절한 저축 상품을 또 추천하셨을 것도 같아요. 앞서서 포커스를 저축 쪽에 맞추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상품을 추천하셨어요? 네, 일단 그 기간을 먼저 설정하셔야지 돼요.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면은 일단 목표 금액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한 기간이 있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로 일단은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상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으신 뭐 예금 상품 들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적금을 하시더라도 이자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돈을 정기적으로 넣고 모은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중기 상품으로는 이제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금리에 저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상품 선택하시고요. 뭐 나는 원금 손해 절대 안 된다. 그런 분들 펀드 투자 못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목돈을 한꺼번에 모으시는 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이렇게 모으시게 되다 보면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준 가격을 낮춰서 투자하는 금액의 리스크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기대 수익률 4% 정도 기대하시면 좋고요. 장기 상품으로는 연금만한 게 없습니다. 젊을수록 빨리 시작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리의 효과, 비과세의 효과 누리시기 바라고요. 이 단기, 중기, 장기에 꽉 매여 있다 보면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상품을 해약하는 경우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보다는 CMA라는 예비비 통장을 넣어주시고 이곳에 생활비 쓰고 남은 거 혹시라도 있다면 아니면 이제 생각지 못한 보너스 같은 게 있다면은 모아주셨다가 생각지 못한 그런 가정 경제 이벤트가 있을 때 쓰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의뢰인분들께 추천드린 안을 한번 보여드리면 비율은 좀 바꿨습니다. 이분들은 저축이 굉장히 단기 저축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그 단기 목돈 마련 저축에 좀 많이 투자를 하셨고요. 또 하나 포인트라고 하면은 그 맞벌이다 보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좀 작아요. 연말에. 그래서 연금 저축 펀드에 두 분이 다 가입하셔서 이미 유지하고 있으신 것도 있지만 이 펀드를 좀 옮겨서 수익률 좀 기대하시도록 추천드렸습니다. 예, 신혼 부부들이 지켜야 할 팁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향후에 재테크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신혼부부들이 꼭 지키셔야 되는 이 의뢰자분뿐만 아니라 그 팁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하시면은 다 오픈하셔서 이 가정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소득은 물론 지출, 그 다음에 대출까지도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획을 세우고 서로 절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저축 액수는 미리 결정을 하셔야지 돼요. 결정하실 때, 난 대출이 있어서 난 저축 못하고 대출부터 상환하겠다. 이런 분들 있으신데요. 예. 예전처럼 금리가 높은 시대는 맞습니다. 대출 이자도 높고 저축하면 또 이자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근데 아시지만 지금은 금리를 바라보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서 하시다가 투자 기회가 왔을 때는 저축된 돈으로 투자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무조건 50% 정도 저축하셔야 되고요. 아기를 낳고 중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30%에서 40%까지는 저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에 그 생애 이벤트를 준비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그 자금을 모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의뢰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꼭 가입하시고 또 노후 준비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하시도록 추천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례를 통한 재무 설계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예, 이번에는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추천 매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 강남 부동산 투자에 저는 길잡이 역할을 좀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또는 수익형 부동산이면서 안정적이면서 시대 차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 지역은 아무래도 재건축 바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품이 있다 없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기대 수치가 높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강남은 무조건 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요. 거기에 이제 저금리가 또 영향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형으로 해서 뭐 높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없다 보니 안정적인 상품을 많이 찾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은 강남구의 삼성동입니다.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이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개발 계획 잡혀놓은 그 부분만 봐도 지금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만큼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처다. 안정적인 투자처면서도 지속적으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매물 현재 조감도대로 현재 공사가 되고 있고요.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약 한 2분 정도 거리입니다. 전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보입니다. 그냥 물건이. 그렇기 때문에 대로변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왕복 6차선 도로변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반사이익을 가장 먼저 받아볼 지역이다. 그리고 대지가 6.61제곱미터에 공급이 82.76제곱미터고요. 그리고 8층 그러니까 13층 건물 중에 8층입니다. 가장 뭐 위치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좋죠. 8층이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을 테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복층식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쓰는 면적의 2층으로 복층식 구조가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전용이 약 한 18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로는 그만이다. 위치 좋고 주변 환경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시면 되고요. 요거는 2016년도 12월 정도에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 지역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짓는 게 아니고요. 보다 더 꼼꼼하게 자재를 하나 쓰더라도 다른 어떤 주택보다도 굉장히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매매가는 6억 원입니다. 이 주변 시세가 보통 8억대, 9억대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전용 면적의 6억 원이면 가장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포인트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다중호재죠. 현재 국제그룹 복합지구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본사 이전, 그 주변 영동대로 통합개발, 탄천 주변 정비화 사업부터 한강 종합개발계획까지 그 주변으로 연결된 라인의 관광객만 거의 100만 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이익이 가장 먼저 발생하면서 지가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날 지역이 이쪽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지역은 상주 인구가 풍부하고요. 유동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초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물건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야말로 뭐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희문고등학교, 영동고등학교부터 해서 학군들이 굉장히 우수한 어떤 생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녹지공원까지 선정릉 공원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봤을 때 생활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도가 좀 어지럽습니다. 워낙 이쪽 지역이 탄탄하게 호재거리가 많다 보니까요. 지금 보여진 노란색 부분이 국제기록 복합지구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인이고요. 거기 현대자동차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전철역을 따지게 되면 9호선과 7호선, 3호선, 2호선이 나란히 교차하고 있고요. 건너편 쪽으로 해서는 이제 한강 종합개발계획의 영동 잠실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 그 다음에 전철역 라인으로 따졌을 때는 통합교통망이 조성이 되면서 GTX부터 해서 남부 GTX까지 거기에 위례신사선까지 바로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바로 2분 거리에 있는 대로변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주변을 봤을 때도 아까 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이고요. 중간에 이제 선정릉 공원 주변으로 해서 고급 단지들, 그러니까 명품 고급 고가 주택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고 청담동 주변으로 해서 그 아래쪽 삼성동 주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제 학군들 때문에라도 학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코엑스 같은 경우는 코엑스의 현재 코엑스몰과 그다음에 현재 공항터미널 그 건너편 현대백화점 등 이런 편의시설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인구가 유입이 돼서 거주하게 되면 이탈 인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더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교류 복합지구 말씀드리면 요게 현재 무역센터구에 이제 현대 본사가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서고요. 현재 탄천 주변으로 해서 이제 탄천 주변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도 이제 개발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정비 사업을 하면서 관광과 유통, 그다음에 이쪽 지역을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바로 요 자락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 수혜를 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률이 뭐 전국의 최고라고 봐도 뭐 무방하다 보시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하 6층까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삼성역을 경유하는 전철 노선만 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철이 아니라 광역 급행철도 이런 것들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남부 노선까지 그 다음에 현재 삼성역을 지나서 의정부까지 가는 현재 동북부 연장되는 KTX까지 거기에 위례 신사선까지 이게 지금 삼성역 주변에 빼곡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서 영동대로 지하 구간을 잠실운동장, 잠실 야구장의 30배 정도 규모에서 상권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하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국내 유일무이한 단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 지도를 보게 되면 9호선이 개통되면서 신논현역부터 해서 봉사역까지 주변에 신축 빌딩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쪽 주변에 인구가 많이 밀집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피스 건물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관광과 그 주변의 유통을 어우르는 마이스 관광 특구, 그러니까 관광 특구까지 이미 2014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주거지 가격은 계속 대폭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야말로 앞으로도 크게 곽강받을 수 있는 수익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6억 원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쪽 지역의 전면도로 안에 바깥쪽 라인에 현재 평당 가격이 1억 이하짜리 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그만큼 그 부분에 어떤 그 이슈거리나 호재거리들 때문에라도 그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지역이다. 6억 원에 예상 임대가 5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 현재 나오는 시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할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동에 있는 물건들, 삼성동에 물건이 나왔다면 무조건 보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사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동 주변에 워낙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관심이 더욱더 많아질 거고요. 투자 가치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 가치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은요. 서초구 지역 중에서도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거주지로서 주거 편의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인구 비율이 한 50% 됩니다. 그 지역에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이미 준공이 된 물건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완공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분양 물건이다. 현재 현장을 가게 되면 안에 내부 구조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가구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어느 정도는 조건이 다 갖춰진 선분양에 좀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2호선 방배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고요. 대지가 19.30제곱미터에 공급이 39.68제곱미터. 그리고 5층 건물의 5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아트월과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좀 고급스럽다. 방배동은 워낙 고급 빌라가 많기 때문에 설해마을을 필두로 해서 함지밖에 그 주변으로 해서 고급 단지들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고요. 방배역 이면 쪽이나 아니면은 이 건너편 쪽에도 굉장히 고급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빌라다 보시면 되겠고요. 준공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 달 초에 이제 떨어질 예정이고요.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지역의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교통입니다.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인구 유입에 거의 부담감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방역과 2호선 방배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W역세권이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역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또는 경기권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까지도 이쪽 지역에 흡수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 항상 이쪽 지역은 항상 화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8개 권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임대 수요라든가 이주 수요 때문에라도 그 주변 매매 시장 또는 임대 시장이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될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임대가 곧 나중에 차익을 발생시킨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도상에 보셨을 때도 이 서리풀 공원을 끼고 있는 이 라인 때문에라도 2호선 라인이 이렇게 구부러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서 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20-30분 정도를 손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정보사 터널이 작년에 착공을 하면서 현재 이제 2019년도 완공이 되게 되면 여기 이제 정보사 터널 부지가 또 이제 복합적인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주변에 또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2호선 서초역에서 바로 만나는 역이 이제 내방역입니다. 내방역에서 바로 저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배 5구역 재건축이 가장 큰 단지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가장 많이 지나갈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교통편, 그 다음에 학군입니다. 학군 같은 경우는 붉은색으로 제가 전부 다 표시를 못했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거지의 편의성과 학군 수요까지도 이쪽 지역을 아무래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또는 임대가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편성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조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배 8개 권역으로 나눠진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제 2-6구역부터 해서 3구역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구역은 이미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GS건설에 바로 이제 진행되고요. 5구역, 지금 현재 저희 물건지와 가까운 5구역 같은 경우 롯데와 포스코 GS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2,557세대가 아니라 3,000세대로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인구 유입이 더욱더 확장될 거라는 예측 때문에 이제 세대수가 더 늘어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수혜를 볼 수 있다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보사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해서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서초구청장님이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문화예술을 어느 정도 복합하는 문화예술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이라든가 유통시설, 판매시설까지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이제 내일 모레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그 광명시라든가 저 위쪽으로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까지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순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인구들이 강남 진입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만큼 접근성이 더 뛰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가격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에 현재 예상 임대가 전세 시에는 3억 1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자 금액 5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3천만 원에 월 115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신다면 8천만 원 정도 내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요. 이 단지의 특성은 이제 36세대의 단지형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호실당 주차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이라든가 관리가 워낙 또 깔끔하게 잘 진행될 거다. 또 이 주변엔 이런 대단지 어떤 그 고급 주택 빌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장을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좋은 층수, 좋은 호수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머니 컨설팅 시간에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무와 부동산 관한 상담도 물론 괜찮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드릴 테니까요. 02-3153-2599번 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머니 컨설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